1926년 9월 어느 금요일 밤 영국 시골 마을 킹스 에벗 저택의 서재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집사 파커가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오후 10시 30분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건 안락의자의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죽어있는 로저 에크로이드였습니다. 목뒤에는 테니지산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불과 30분 전 9시 30분까지만 해도 그는 살아있었어요. 서재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집사가 복도에서 뚜렷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밀실에서 빠져나간 걸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에가서 크리스티가 1926년에 발표한 문제작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범인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때는 1926년 9월, 장소는 영국 시골의 작은 마을 킹스 에벗입니다. 인구 500명 남짓한 조용한 동네죠. 이곳에 제임스 셰퍼드라는 의사가 살고 있어요. 40대 중반의 독신남으로 누나 캐롤라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캐롤라인 누나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마을의 모든 소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는 어두운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 전쯤에 부유한 미망인 페러스 부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사였죠. 경찰은 자연사로 결론을 내립니다. 페러스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1년 정도 지나서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로저 에크로이드와 약혼을 했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죠. 빅토리아 양식의 거대한 저택 펀니파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 16일 목요일,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페러스 부인이 죽었다고. 독극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7일 금요일, 셰퍼드 의사는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캐롤라인 누나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펀니파크에 오늘 오후에 낯선 남자가 왔다. 키가 크고 금발머리에 해군 복장 같은 걸 입었다고요. 우체국 직원이 그걸 봤대요. 저녁 7시 30분쯤에 에크로이드가 셰퍼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셰퍼드는 8시에 펀니파크에 도착을 합니다. 저택 현관문을 열어준 건 집사 파커였어요. 60대의 노집사로 반듯한 연미복 차림에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완벽한 영국식 집사였어요. 응답실로 들어서니 에크로이드가 벽 난로 앞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에크로이드의 조카딸 플로라도 함께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는데요. 오늘은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8시 50분쯤 에크로이드가 셰퍼드를 서재로 데리고 갑니다. 서재는 저택 1층 끝방이었어요.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책장들과 큰 창문이 있었고요. 거대한 책상과 안락의자가 있었죠. 에크로이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파란 봉투 하나를 꺼내요. 오늘 아침 페러스 부인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은 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이 편지는
부인이 죽기 직전에 쓴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에크로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편지에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는데 페러스 부인의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부인이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페러스 남편은 자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죠. 에크로이드는 아직 편지를 끝까지 읽지는 않았대요. 셰퍼드와 함께 읽으려고 했다는 거죠. 가장 믿는 친구니까. 하지만 에크로이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편지를 지금 읽지 않고 혼자서 나중에 읽겠다고. 그러면서 셰퍼드를 돌려보냈죠. 그 편지에는 마지막에 범인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셰퍼드는 8시 50분에 펀니파크를 나섰어요. 셰퍼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어요. 영국의 시골밤은 가로등도 별로 없는 좁은 길이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셰퍼드와 부딪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고 키는 크고 얼핏 보기에도 잘생긴 남자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 같았죠. 셰퍼드는 9시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캐롤라인 누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시작이 돼요. 펀니파크에서 뭐 하고 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캐롤라인은 항상 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10시 15분쯤에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집사 파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빨리 오라고, 주인님이 서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안에서 문이 잠겨 있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요. 셰퍼드는 의료 가방을 들고 펀니파크로 뛰어갔습니다. 펀니파크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저택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플로라는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집사 파커가 달려왔습니다. 완벽하던 연미복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리고 파커가 설명을 했어요. 10시에 주인님께 음료수를 드리려고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다고. 문 손잡이를 돌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안에서 잠긴 거죠. 창문도 전부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서재는 1층 맨 끝방에 있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2개의 큰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바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집사와 정원사가 함께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문이 쩍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안락 의자에 비스듬하게 기대 앉은 채 죽어있는 로저 엘크로이드였어요.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목 뒤에는 장식용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검은 손잡이에 금색 장식이 달린 트니시산 단검이었죠. 평소 서재벽에 장식되어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피는 생각보다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어깨 주변으로 조금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한 번의 찌르기로 끝낸 거죠. 셰퍼드가 맥박을 확인을 해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요. 사망한 지는 1시간이 안 된 것 같았대요. 그럼 9시 30분 이후에 죽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방 안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둘째,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파란 봉투가 사라졌어요. 페러스 부인의 편지요. 바닥에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뜨린 것처럼 보였어요. 넷째, 책상 위에 작은 기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딕터폰이라고 하는 음성 녹음 장치였어요. 다섯 번째는 창문 근처 바닥에 발자국이 하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플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했죠. 경찰이 도착한 건 11시쯤이었어요. 경감이라는 중년의 경찰관이 수사를 맡았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저택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집사 파커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9시 30분쯤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주인님이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했어요.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셰퍼드 의사가 8시 50분에 저택을 떠났잖아요. 그럼 9시 30분에 에크로이드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수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플로라 에크로이드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죠. 게다가 용의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약혼자 랄프 페이튼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플로라한테 이런 귀뜸을 해줍니다. 저택 옆집에 에르큘 푸아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유명한 탐정이라고요. 플로라는 희망을 품고 푸아로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 에르큘 푸아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할게요. 푸아로는 벨기에 출신의 전설적인 탐정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달걀형 얼굴, 콧수염을 정갈하게 기른 남자였어요. 키는 작지만 그 두뇌만큼은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회색 뇌세포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 년 전 영국으로 이주해서 런던에서 여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퇴를 결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다가 바로 이 킹스 에벗에 정착을 한 거예요. 펀니파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빌려서 호박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었죠. 근데 그 은퇴가 딱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플로라가 찾아왔을 때 푸아로는 정원에서 호박을 돌보고 있었어요. 플로라는 제발 도와달라며 삼촌이 살해당했고 경찰은 내 약혼자를 의심하고 있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푸아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 사건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해요. 푸아로는 세퍼드 의사를 불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셰퍼드는 푸아로의 오두막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푸아로는 조용히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셰퍼드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파란 봉투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했어요. 페러스 부인이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그 편지가 사라졌다고. 그때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어요. 푸아로는 펀니파크 저택으로 갔습니다. 경찰의 허락을 받고 서재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 감상하듯 여유롭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책상도 살펴보고 창문도 확인하고 바닥에 발자국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딕터폰을 발견했어요. 딕터폰은 녹음할 때 쓰는 사용 기계였잖아요. 푸아로가 딕터폰을 조심스럽게 재생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에크로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푸아로는 턱을 쓰다듬으며 이제 알겠다는 말을 합니다. 뭐를 알겠다는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의 트릭이라고 설명을 해요. 푸아로는 집사 파커를 불러서 다시 한번 증언을 들었습니다. 파커는 확실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딕터폰이 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용의자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플로라 에크로이드예요. 에크로이드의 조카딸이고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그녀는 삼촌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어요. 9시 30분쯤에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자기 방에서 혼자 있었대요. 근데 증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혼자 있었으니까요. 이때 하녀 한 명이 흥미로운 직언을 하는데요. 9시 45분쯤에 아가씨 방 앞을 지나갔는데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 아무도 없었대요. 두 번째, 제프리 레이먼드예요. 에크로이드의 비서고요. 3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예요. 그는 에크로이드의 모든 업무를 관리를 했거든요. 8시 40분쯤에 서재에 들어가서 몇 가지 서류를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9시 30분에도 여전히 자기 방에 있었대요. 혼자요. 레이먼드의 방을 조사했을 때 책상 서랍에서 카지노 빚 독촉장이 발견이 됐어요. 금액은 상당했죠. 세 번째는 블런트 소령이에요. 에크로이드의 오랜 친구고 50대의 군인 출신. 과묵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날 당구장에서 혼자 당구 치고 있었대요. 시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대요. 시계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원사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9시 50분쯤에 정원에서 소령을 봤대요. 서재 쪽 창문 근처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랄프 페이튼이에요. 제일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남자죠. 에크로이드의 의붓 아들이고 20대 중반의 미남이죠. 플로라의 약혼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랄프가 그날 저택에 없었다는 겁니다. 플로라는 랄프가 런던에 있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셰퍼드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저번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과 부딪혔던 그 젊은 남자가 랄프였거든요. 푸아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랄프 페이튼이 그날 저녁에 이 마을에 있었고 여러 목격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9시쯤에 펀니파크의 정원을 통과하는 게 목격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슐라 본. 펀니파크의 하녀고요. 20대 후반에 좀 조용한 여자였어요. 푸아로가 신문했을 때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이라고. 9시 30분에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말을 더듬었어요. 하인 숙소, 아니 정원,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파커 집사였어요. 완벽한 영국식 집사였죠. 하지만 푸아로는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9시 30분에 서재 밖 복도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더 조사를 해보니 파커는 과거에 절도죄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에크로이드는 그걸 알고도 고용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모두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다들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푸아로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먼저 랄프 페이튼을 찾아갑니다. 그는 마을 근처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푸아로가 찾아갔을 때 랄프는 겁에 질려 있었죠. 랄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그날 밤 펀니파크에 갔었다고. 에크로이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요. 하지만 서재 창문 밖에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그 시간이 9시 45분쯤이었대요. 자, 그러면 에크로이드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파커는 9시 30분에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 푸아로는 다음으로 어슐라 본을 신문을 합니다. 그녀는 결국 비밀을 털어놨어요. 어슐라는 랄프 페이튼의 비밀 아내였습니다. 어머, 몇 달 전에 비밀리에 결혼을 했대요. 그날 밤 9시쯤에 랄프를 만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던 거고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9시 45분쯤까지. 그럼 랄프에게는 이제 알리바이가 생긴 거죠. 푸아로는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을 했어요. 창문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 발자국의 주인이 랄프 페이튼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랄프 페이튼은 이미 알리바이가 증명이 됐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발자국의 방향이 창문에서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랄프의 신발을 신고 일부러 발자국을 만든 것처럼요. 그리고 푸아로는 딕터폰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푸아로가 딕터폰을 재생했을 때 에크로이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푸아로는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푸아로가 셰퍼트 의사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다고. 셰퍼드는 굉장히 궁금해하죠. 범인이 누구냐고. 푸아로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까도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커는 9시 30분에 서재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랄프는 9시 45분에 창문 밖에서 에크로이드가 이미 죽어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에크로이드는 9시 30분과 9시 45분 사이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아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크로이드는 9시 30분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파커가 들은 목소리는 딕타폰에서 재생된 녹음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미리 에크로이드의 목소리를 녹음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9시 30분에 맞춰서 재생을 한 거죠. 마치 에크로이드가 그 시간에 살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범인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세퍼트가 도대체 그 범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푸아로는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범인을 얘기해줘요. 당신이라고. 범인은 셰퍼드였던 거예요. 셰퍼드는 8시 50분에 저택을 떠나지 않았고 서재 근처에 숨어 있다가 에크로이드가 혼자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그를 죽였다고요. 그 딕터폰으로 미리 녹음해둔 에크로이드의 목소리를 9시 30분에 재생을 했다는 거죠. 파커가 지나갈 시간에 맞춰서요. 그리고 랄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랄프의 신발을 훔쳐서 발자국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랄프가 9시 45분에 그곳에 나타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랄프가 시체를 먼저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도망쳤던 거라고요. 셰퍼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푸아로는 왜 친구를 죽였냐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이 모든 일은 1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페러스 부인은 남편 페러스를 독살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부인은 독극물을 조금씩 투여해서 남편을 서서히 죽였고 자연사로 위장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이걸 알아챘어요. 바로 제임스 셰퍼드 의사였어요.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페러스 씨의 증상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챘던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페러스 부인이 독을 구입한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셰퍼드는 달랐어요. 그는 페러스 부인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요.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셰퍼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셰퍼드가 끔찍한 일을 한 건 페러스 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로저 에크로이드와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페러스 부인은 에크로이드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약혼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자신을 협박하는 범인이었던 겁니다. 에크로이드의 저택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셰퍼드가 웃으면서 건배하는 모습을 페러스 부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페러스 부인은 견딜 수가 없어서 9월 16일 밤 편지를 썼어요. 에크로이드에게 보내는 편지요. 거기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남편을 죽였다. 그리고 제임스 셰퍼드 의사가 나를 계속 협박하고 있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날 밤 부인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편지는 다음날 아침 에크로이드에게 도착을 했어요. 에크로이드는 충격을 받았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믿는 친구 셰퍼드와 함께 편지를 읽자고. 그래서 저녁에 셰퍼드를 초대를 했던 거예요. 셰퍼드는 그 순간 알았겠죠? 저 편지를 열면 내가 끝장이 난다는 거. 하지만 에크로이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편지를 혼자 읽겠다고 셰퍼드를 돌려보냈죠. 혹시 에크로이드가 뭔가 눈치를 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심스러워서였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 순 없어요. 푸아로는 그에게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셰퍼드는 자택에서 독약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화자가 범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인의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셰퍼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의 일부만 말했을 뿐이죠. 독자들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셰퍼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이 엄청난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하는 화자는 범인이 됐던 소설은 그때까진 없었거든요. 에거서 크리스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요.